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4대 개혁 완수를 강조하고 다음 정권에서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고 대통령실은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커버 스토리로 다뤄진 인터뷰 기사의 제목은 국내적 진실들로 뉴스위크는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북핵이나 미중 갈등이 아닌 4대 개혁 등 내부의 사회개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 개혁에 나서야 하는 윤 대통령의 고민과 야당의 반대 등 국내적 현안의 엄중함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4대 개혁은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개혁을 임기 내에 다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단단한 틀을 만들어 다음 정권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7%를 기록해 다시 한번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더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라 74%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통인식하에 진행한 것이라며 변화와 쇄신은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참모들을 통해서 제가 좀 바가지 긁기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와 또 쇄신과 또 더 유능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김건희 여사는 이달 중순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지 않고 올해 안에 활동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전보다 3분의 1로 규모가 축소된 제2부속실은 곧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개인 전화를 없애 공식적인 소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이른바 여사라인으로 지목된 강훈 전 정책홍보비서관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며 여론이 바뀌길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더해 다양한 소통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의 이달 순방 뒤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만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대통령실은 새롭게 출범할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3실장 등이 또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외교, 통일, 국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두고 침묵하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현 상황에 사과를 한 만큼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확전을 자제하고 대통령실 대응을 보겠다는 숨고르기 취지로 해석되는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와 김 여사 특검 처리 문제 등이 향후 당정 관계의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꼬박 하루 동안의 숙고 끝에 나온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입장문, 정면 충돌 대신 속도 조절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사과와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등 요구에 대통령이 응답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민심과 구체성, 속도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실천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한 대표는 앞서 회견 직전 당 공식 회의에서도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대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문제를 정조준하며 시선을 외부로 돌렸습니다. 플랜카드를 걸고 집회를 하고 이런 행태들은 한마디로 해당 판사들이 공정한 판결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친한계 역시 앞서 이른바 빈손면담 이슈 등과 비교해보면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대통령의 김 여사 악마화 발언 등 일부 대목의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본인과 부인의 처신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머리 숙였으니까 뭐 나름대로는 사과를 하고 싶은 그런 진정성을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처리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의 고삐를 죄기보단 시간을 두고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쇄신론이 당내 곳곳에서 분출되지만 대통령실과 더 이상의 강대강 대치는 공멸이란 당내 일부 기류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임기 중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당정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우리 다시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 향후 당정 관계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는 대통령실의 대처와 여론 추이가 꼽힙니다. 시간 끌기나 보여주기식 대응으로 조기에 지지율 하락세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한 대표의 적극적 역할론이 당 안팎에서 분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대표가 적극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논의의 흐름이나 특검법 대응을 두고 당내 분위기 역시 주목해야 할 측면입니다. 독소정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막아야죠. 전향적인 조치가 나오면은 이탈표 단속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외 집회 등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여권 내 파열음을 최소화하고 쇄신의 끈도 놓지 않으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 눈높이에 기반한 여권의 화학적 결합과 지지율 반등, 당내 기반 확충이란 과제를 두고 11월 한 대표의 선택이 전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명 씨는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오늘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명 씨는 어제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명 씨는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언급하며 이 언론사와 강혜경 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에 개입하고 대가로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직후 청와대 주변 풍수지리를 언급하며 당시 윤석열 당선인 측에 거기 가면 죽는다고 조언했다고 말하는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50초 분량의 녹음을 들어보면 명 씨는 지난 2022년 4월 대통령실 이전 움직임을 묻는 지인 A씨에게 청와대 뒤편 북악산은 좌로 머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며 경호고 뭐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사모에겐 영부인 사주가 들어앉았고 꽃이 피면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는데 대선 날짜가 3월 9일이라 윤석열이 당선된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명 씨 조언 때문에 대통령실을 이전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김 여사를 통해 국정에 무속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과 이 대표의 움직임이 마치 줄타기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외연 확장을 위해 중도층 여론을 신경 쓰는 모습인데 그 배경을 김경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하며 고개를 숙인 날 저녁, 이재명 대표는 서울의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대안학교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건데 아들 생각에 눈물이 났다는 감상평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영감을 좀 얻어가면 좋지 않겠나. 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뭐 있나요? 시사회 전날엔 법륜 스님을 만나 평화와 경제, 의정 갈등 문제 등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특히 이게 평화 문제가 좀 심각해졌어요. 제가 말씀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고. 또 정부의 어떤 대책이 미비하다고 보지만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이 대표의 이런 행보를 두고 대권 주자 입지 다지기 아니냐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영화 관람은 너무 무겁기만 한 이미지를 털어내려는 시도이고
종교계를 만난 건 외연 확장 의도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장외 집회를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방식 대신 민주당 단독 주최로 선회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탄핵 같은 구호가 난무하면 자칫 중도층에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위 조절을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단독 집회이기 때문에 퇴진 구호는 걸리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여러 정당에서 오셔서 연대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연사들은 그런 발언들이 있겠죠. 이 대표는 이른바 우클릭 행보에 따른 지지층 불만 달래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결정에 진보 진영 내 비판이 잇따르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당내 기구 설치와 상법 개정 카드로 후폭풍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왕년의 개미 한 사람으로 현재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3법 개정 등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신영대 의원 사건이 정치 탄압은 아닌지 당 법률위원회가 살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부당한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를 한다는 기존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과 기존 지지층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건 조만간 나올 1심 선고 결과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일부 구간 교통이 통제됩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대한문 일대에서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이 1차 정권 퇴진 총걸기 대회를 연대 이어 오후 5시 반부터는 시청역과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 행진을 이어갑니다. 또 오후 2시에는 여의도로에서 한국노총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후 6시 반부터 서울시청역 인근에서는 민주당이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들도 광화문 일대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정권 퇴진 운동에 맞설 예정입니다. 제주 금성호 침몰 실종자 12명을 찾기 위한 수색 구역이 확대됐습니다. 제주 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수색 구역을 확대하고 함정과 어선 50여 척, 항공기 9대, 군인과 경찰 등 400여 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밤새 진행된 수색 작업에서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없었습니다. 선원 27명이 탄 금성호는 어제 새벽 4시 반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24km 해상에서 어획물 운반 도중 침몰했는데 구조된 15명 가운데 2명은 숨지고 선원 12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침몰한 어선 금성호의 선사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사 관계자는 부산 중앙동에 있는 선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무엇보다 실종자 수색이 최우선이라며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선사는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 선망 회사로 업계에서는 규모가 큰 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 저녁 국도를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 대전에선 승용차 넉 대가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량 한 대가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남한성안시에서 천안 쪽으로 가는 길인데 지나가다가 차가 막혀가지고 봤더니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기 안성시 서운면에 있는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는 완전히 불에 탔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기 시흥시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황나들목 부근에서도 인천 방향으로 달리던 5톤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구멍난 타이어 쪽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범퍼가 볼품없이 찌그러지고 트렁크 쪽도 망가졌습니다. 대전시 유성구 호남고속도로 지선 유성분기점 부근에서 승용차 4대가 잇따라 부딪힌 건데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처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에는 경기 성남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분기점 부근에서 3.5톤 화물차가 1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지만 운전자들은 무사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흉내를 내며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피의자 양모 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간다는 문자를 보낸 데 이어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은 파출소 측의 보이스톡에 회신하며 마치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 씨는 112에도 전화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 연락이 어렵다며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대 남성 최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의 시간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부친 역시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하며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살인자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하고 유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최 씨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고통과 슬픔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 최대 500% 수익이 난다고 속여 200여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의 홍보 문구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방 안에 5만 원권 돈다발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사기 혐의를 받는 일당의 집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브로커를 통해 헐값에 매입한 비상장 주식을 상장되면 300에서 5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 업체가 유명 대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거짓 홍보도 했는데 SNS 등 비대면으로 모집한 피해자들에게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주주가 조금만 더 모이면 상장된다며 현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0년 7월부터 재작년 10월까지 580명으로부터 20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0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자료를 분석한 경찰은 이들이 28개월 동안 6,700여 명에게서 모두 1,410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사기당한 사실을 몰라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 송파와 경기도 등 지역별로 모두 11개 지사를 두고 범행했다며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용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상장 예정, 주관사 선정, 단기간 고수익 등 문구를 사용하여 비상장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그런 만큼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40대 남성 이모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가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이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관악구에서 다세대 주택 임대 사업을 하며 세입자 수십 명에게 전세 보증금 60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합니다.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인지 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맞설 전망인데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전원 합의체에 붙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의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인지입니다. 노 관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최 회장의 부는 노 관장 가족에 대체 불가능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이룩된 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고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노태우 300억 비자금이 최 회장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다는 노 관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비자금이 쟁점으로 떠오르면 불법 자금 세습을 법원이 용인해도 되느냐를 두고도 양측이 맞설 전망입니다. 2심 법원의 판결문 오류가 결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역시 쟁점입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주식 가치 등을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뒤늦게 정정하면서도 재산 분할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 만큼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서경원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일부가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소부에서 의견이 갈리거나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면 대법관 모두가 참여해 결론을 내리는 전원 합의체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이 전원 합의체에 넘겨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여러 쟁점을 두고 양측이 양보 없는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만큼 회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국제사회의 무기 지원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정부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무기 지원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전쟁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살상이나 공격용이 아닌 방어 무기입니다.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면 저희는 어찌됐든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을 특사로 보내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어 살상 무기부터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거 보낼 겁니까, 총리님?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야당을 중심으로 무기 지원뿐 아니라 참관단 파견에 대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북한에게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기술이나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아직은 간주 안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 가운데 하나는 새로 들어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자금 지원에 부정적입니다. President Zelensky got his congratulations out very quickly, but the big question is on Ukraine is does Donald Trump intend to keep supplying Ukraine with weapons and is he going to push for talks with Russia?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이른 시일 안에 회동하기로 약속한 만큼 양국 간 인식 공유를 통해 합리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여야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공동 결의안을 논의했지만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외통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2가지 결의안과 민주당의 1가지 결의안을 하나로 병합하려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3가지 결의안은 모두 파병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수와 추가 이송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여당 안에는 대북 제재를 위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에 대한 지지가 담긴 반면 야당 안에는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등에 대한 우려가 담겼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이 북한군 파병을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러시아와 북한 지도자들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이 나토 성명에 동참한 건 북한의 핵실험 등을 규탄한 지난 2016년 12월 이후 약 8년 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이끌었던 강성 보호무역주의자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에게 다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상 첫 여성 비서실장 발탁에 이어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달 말까지 백악관과 내각 주요 인사 후보 50여 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을 이끈 주역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입니다. 관세를 무기로 미국에 유리한 무역 합의를 주도한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라이트하이저에게 다시 같은 자리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무역 정책에 대한 생각이 일치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를 맡을 경우 중국은 물론 주요 교역국들이 불안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수지 와일스를 사상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데 이어 국정 대전환을 위한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달 말까지 백악관과 내각의 주요 보직 후보자 50여 명의 명단을 차례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이양 과정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라고 공언한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제시한 인사 원칙은 충성심입니다. I want to make sure now that we know who the real players are, the people who will actually deliver on the president's message, the people who don't think that they know better than the duly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외교 안보 분야 후보군으로는 존 래클리프 전 국가정보국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톰 코튼 상원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선거 유세에 앞장선 공신으로 스스로 백악관 입성을 암시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정부 효율위원장 자리를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But he's a character, he's a special guy, he's a super genius. We have to protect our geniuses. We don't have that many of them.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매각한다는 거짓 소문이 돈다며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선 승리 직후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하자 공매도 세력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지난 재임 기간 2만 5천 건이 넘는 트윗을 올렸던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직접 활용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중동 사태의 핵심인 가자 전쟁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신속한 해결을 장담해온 만큼 일단 전쟁을 끝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되던 날 이스라엘은 레바논 곳곳을 폭격했습니다. 수십 명이 숨졌고 고대 로마 유적지 인근에도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의 백악관 탈환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 통화를 하고 이스라엘 안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We have major tasks ahead of us. The enemies of the United States are the enemy of Israel, and I'm sure we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중동 사태 해결은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자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구상은 명확히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는 원칙론만 여러 번 밝혔습니다. And I will support Israel's right to win its war on terror, and it has to win it fast. No matter what happens, it has to go fast.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난 7월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을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식 전에 끝내라고 주문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1월 20일 취임 전까지 남은 2달 동안 이스라엘이 군사적 해법을 충분히 적용할 기회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생지옥이 된 가자 지구의 미래는 더 암울해졌습니다. الانتخابات هذه لا بتأثر في فلسطين بل بالعكس بتزيد على معاناة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وبتزيد على حجم الحصار بل بالعكس بتزيد كمان اللي هو مساعدة الإسرائيليين. 트럼프 2기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이란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이스라엘 중심의 새로운 중동 질서를 만들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로 결정을 미뤘던 중국판 추경이 2천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진 빚을 갚는 용도로 국한돼 있어서 실물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국회격으로 정부 재정 지출 승인권을 지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닷새 동안 회의를 열고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매년 2조 위안씩 숨겨진 부채를 갚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총 4조 위안의 신규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둘을 합치면 모두 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将原来用来化债的资源腾出来 用以促进发展, 改善民生. 액수만 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4조 위안을 투입했던 것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미국과 무역전쟁 재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전체 GDP 대비 부양 규모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08년 4조 위안은 GDP의 13%에 달했지만 이번 10조 위안은 8%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방 부채를 갚는 용도로 국한돼 실물 경제 회복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지금은 알기 어렵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미국의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우리 증시와 원화 가격은 올랐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그제보다 0.86% 오른 2,586.7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2,580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87% 올라 739.91로 문을 연 뒤 74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 경로를 유지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이틀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도 안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6원 내린 1,386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우리 주식시장에서 5조 원 넘는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은 41억 7천만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우리 돈 5조 7,542억 원 규모입니다. 순유출은 지난달 우리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것보다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순유출된 건 지난 8월부터 석 달째입니다. 다만 규모는 9월 55억 7천만 달러보다 줄었습니다. 한은은 우리 반도체 기업 성장세에 대한 우려와 세계 지정학적 위험으로 순유출됐지만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규모는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 해법으로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를 제안했던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가계부채 급증의 해법을 내놨습니다. 한국형 뉴리츠라는 제도인데요.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않고도 주거와 투자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정책심포지엄에서 부동산 대출에 집중된 가계부채 해법으로 한국형 뉴리츠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무주택자들이 기존의 전월세 보증금으로 리츠, 즉 부동산 투자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고 리츠가 건설하거나 매입한 아파트에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면서 리츠로부터 배당 수익과 지분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에 개인이 1억 원을 투자해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10년 후에는 최소 4천만 원에서 최대 2억 1천만 원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본인이 탈거하는 경우에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그 지분만큼 매각 차이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와 투자가 우리가 결합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리한 대출 없이도 주거와 투자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도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으로 자가구입 자금 마련 지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결국은 내가 진짜 집을 갖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시장 변화에 따라갈 수 있는, 즉 자산 확보에 대한 니즈가 반영되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해결은 대출 규제나 금리 조정만으로 어렵다며 주거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츠를 통한 주택금융은 가계의 자산과 부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변화가 될 것이며, 이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계금융회사, 투자자, 정책당국 등 모든 이해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쉬운 과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형 뉴 리츠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우선 사업성과 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과 서울 인근에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돼야 수요를 높일 수 있고, 리츠 회사가 과도한 기업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카페 수는 무려 10만 개가 넘는데요. 치열한 경쟁에다 원두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커피 산업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특한 향이 나는 스페셜티 커피가 포화 상태인 카페 시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끝도 없이 늘어선 줄, 커피를 맛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제가 평소가 먹던 아메리카노랑 좀 달리 좀 풍부한 스페셜티를 즐기고 싶어서 좀 더 쓴맛보다는 산미가 있거나.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외 89개 로스터리 카페들은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고 있습니다. 매일 맛보는 커피와 뭐가 다를까? 스페셜티 커피는 열대과일이나 초콜릿, 꽃 등 복합적인 향미가 특징인 커피로 커피 품질 평가 기관인 SCA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을 받은 원두만을 의미합니다. 재배부터 추출까지 철저한 원두 관리와 독특한 향 때문에 커피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어저께 올라와서 하룻밤 자고 오늘 아침 일찍 줄을 서서 들어왔습니다. 되게 유명한 원두긴 한데 역시나 향미, 꽃향기랑 이렇게 플로럴한 향기들이 엄청 잘 살렸더라고요. 빠르게 성장하던 국내 커피 산업은 최근 정체기에 들어섰습니다. 기후변화의 여파로 커피 원두 가격이 4년 사이 3배 가까이 오른 데다 커피 전문점이 10만 개를 넘어서면서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서울에서 폐업한 카페가 1,100곳을 넘어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셜티 커피를 향한 높은 관심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pecialty coffee used to be the minority of coffee, like 7% of the coffees in the world. What we think is, with that transformation from taking the coffee from being a functional beverage to becoming an indulgence, specialty coffee today it's around 40% of markets like the US market. 원두의 재배와 유통 과정이 윤리적인지를 따지는 등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점도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국제 커피 원두 가격과 과열 경쟁 속에 커피 산업은 스페셜티 커피를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는 남은 기간 생활 패턴을 시험 당일에 맞추고 새로운 것보다 틀린 문제를 분석하며 자신감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수능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집니다. 의대 진학을 노리는 상위권 N수생들이 대거 수능을 보기 때문에 변별력 확보를 위한 문제들이 출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처럼 초고난도 킬러 문항은 출제되지 않는다지만 변종 문제 등이 나왔을 때를 대비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위권이나 중상위권이 풀 수 있는 분야들에서 난이도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자신이 평소에 잘 풀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막바지 학습법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익숙한 교재로 마무리 학습을 하고 실전 훈련으로 실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모의평가 문제를 점검하고 출제 가능성이 큰 문제와 핵심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부한 내용만 다 맞춰도 된다는 마음으로 오답 노트를 점검해 자신감을 얻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문제나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자칫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복습 위주로 반복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생활 패턴을 수능 당일에 맞추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생체 리듬을 잘 조절하면 기억력과 판단력, 집중력 등 정신적 활동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규칙적으로 수면하고 식사 시간도 수능 당일과 같게 유지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에너지 음료보다는 물을 자주 섭취해 목과 코가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경북의 한 대학 캠퍼스 한복판에서 난데없는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사회학과를 사실상 없애는 결정에 반발한 학생들이 연 건데요. 기초학만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학령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속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화꽃을 손에 쥔 앳된 학생들이 줄지어 추모 공간으로 향합니다. 영정 속 고인의 이름은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마련된 학과 장례식입니다. 폐과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비판의 뜻을 전하려고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제가 졸업할 학과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일단 당혹스럽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요. 제가 지금 학생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될지. 대구대는 내년부터 사회학과를 비롯한 6개 학과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원 감축과 학제 개편 등 대학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이른바 한계 학과라는 이유에 섭니다. 하지만 학과 구성원들은 대학 교육의 핵심인 기초학문이 이렇게 사라져선 안 된다고 비판합니다. 이미 국어국문학과 등 주요 학과들이 사라졌고 사실상 직업 양성소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 교육의 시장화 혹은 상품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학문들의 교육적인 성과가 당장 시장에서 드러나고 입증되지 않으면은 그러한 학문들을 소외시키거나 대학 밖으로 좀 내모는 이런 비판에도 지방대 위기가 심각한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합니다. 사회학과 같은 이제 기초 학문이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선택,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이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학 측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집 중단 학과에 남은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진 수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심각한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대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가슴 아픈 현실을 재치 있게 승화시킨 대학생들의 모습이 씁쓸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고 온화하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이번 주말 내륙은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휴일에는 밤늦게 제주도에만 비가 조금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과 휴일 서울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5도 높겠습니다. 특히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면서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팝스타 비욘세가 올해 그래미상 11개 부문 후보에 오르면서 통산 99회를 달성해 그래미 역사상 최다 후보 지명 기록을 썼습니다. 비욘세는 주요 부문인 올해의 레코드와 올해의 앨범 그리고 올해의 노래를 포함해 11개 부문에서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비욘세는 그래미에서 통산 32개 상을 받아 역대 최다 수상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심합니다. 군위와 장흥 등 곳곳에서 100m 앞도 내다보기 힘드니까요. 차간 간격 넉넉히 주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입동추위도 끝나고 이번 주말은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고요. 낮에는 19도로 어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세종과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고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은 3도, 부산은 13.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를 비롯해 청주와 대전 19도, 전주 20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